엄마, 이젠 버티지 마. 다 같이 편해지자고. 그 말은 다정하게 들렸지만 제게는 차갑고 잔혹한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짙게 스며든 가스 냄새 속에서 아들은 밸브를 돌리고 며느리는 타이머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빚의 해결도 가게의 정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목숨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작은 가게,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마지막 불빛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에게 그것은 낡은 짐에 불과했고 제 존재는 보험금과 유산으로 환산될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저를 끝내 지켜낸 이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한 직원 태수, 성조차 밝히지 않았지만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래전부터 이 음모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부치가 꾸민 가장 끔찍한 배신과 혈연이 아니기에 끝내 보여줄 수 있었던 충직함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아픈 기록이 헛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지켜주세요. 제 이름은 한정욱입니다. 올해 68, 남편과 함께 이 동네에서 가스 배달 설치점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어언 3년째, 이제는 혼자 이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게를 꾸역꾸역 이어왔습니다. 가게가 자리한 곳은 오래된 주택촌이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수십 년째 들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소식은 없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도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대부분 여전히 가스 배달을 받아 써야 하는 집들이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낡은 주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역시 그들 중 하나였지만 저는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가게를 그만두면 그 사람들은 어떡할까? 돈은 되지 않지만 가스를 다루는 일은 아무나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가스통을 취급하고 배달하는 곳이 없어서 제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보일러를 틀 수도 밥을 해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힘들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위험하고 까다로운 만큼 누군가는 책임지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직업적 소명처럼 여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운 이 가게를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제가 이어가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배달을 할 기사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힘들게 사람을 구해도 일이 힘들다며 다들 그만두어서 일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취업될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고. 하지만 아들 준혁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요즘 누가 가스통을 배달받아 쓰냐고. 다들 도시가스 쓰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게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낡은 집을 팔고 어서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준혁이에게 이곳은 부끄러운 곳이었고 가스 일은 힘들고 위험하고 체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준혁이는 20대 내내 취업 준비를 한다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매일 PC방을 다니며 게임을 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이력서 한 장 넣었다는 말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이제 그만하고 가게 일이라도 배우라고 하면 준혁이는 자기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받은 유산의 일부로 시내에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린 것입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을 드디어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새 출발이자 체면이었습니다. 며느리 민주는 준혁이가 운영하던 카페 맞은편 미용실 보조였습니다. 커피 심부름을
자주 오던 민주와 아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연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 민주는 싹싹해 보이는 인상의 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민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자기가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시장에 다니며 채소를 많이 샀다며 나눠주러 오곤 했고, 가끔은 직접 만든 반찬을 담아와 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검소하고 알뜰하고 무엇보다 준혁이를 잘 챙기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기꺼이 찬성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세를 주던 작은 주택 옆집을 팔아 준혁이 카페를 낸 시내의 작은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낡은 주택이었지만 꾸준히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덕에 도시에 사는 어느 투자자가 샀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자 민주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도 별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싹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내 아파트에 가까이 살지만 명절에나 겨우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끔 준혁이 전화로 하는 말을 들어보니 민주는 무슨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한다며 매번 새로운 곳에 놀러 가거나 옷을 사는 등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홀로는 버거운 가게를 지탱하기 위해 백방으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겠다고 선뜻 나타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 저는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냥 태수라고 불러달라고만 했습니다. 이력서도 없이 그는 자기소개라며 휴대전화 번호 하나만 적어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자 그냥 이것저것 했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제 아들, 나이 또래로 보이는 그는 단단하고 날렵한 체구에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눈만큼은 사슴처럼 순해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슬퍼 보이는 그의 침묵에 저는 어쩐지 모를 연민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정말 일손이 절실하였던 저는 태수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태수는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무실에 들어서다 마침 옷을 갈아입고 있던 태수의 몸에서 우연히 깊게 새겨진 칼자국 흉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등과 팔, 갈비뼈 부근까지 한두 번의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흠칫 놀라는 저를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옛날에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고 서둘러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흔적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태수가 과거에 어두운 조직에 몸담고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 제 앞에 있는 태수는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일하는 동안 태수의 휴대전화가 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어디 가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녁을 먹다가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그는 젓가락을 든 채 멈칫하더니 어릴 때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선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 보낼 김치와 반찬을 할 때마다 넉넉하게 하여 매번 태수에게도 함께 챙겨주었습니다. 귀찮아하던 아들 내외와는 달리 태수는 매번 끝까지 다 먹고 딘통을 깨끗이 씻어와 귤이라도 한 봉지 사서 함께 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태수의 생일을 물어두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생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미역국과 생선, 나물로 간단한 생일상을 차려주고 용돈을 조금 넣어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태수는
어느 때처럼 아무 말도 없었지만 차려준 생일상을 정말 밥 알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릴 듯 말 듯 고맙다는 말을 하며 배달을 하러 갔습니다. 한 번은 일이 밀려 가게 문을 못 닫고 혼자 남아서 일을 하다가 밤늦게 문을 닫으려는데 퇴근했다고 생각했던 태수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말은 없었지만 동네가 어둡고 위험해 혼자 있던 제가 밤길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가게 문이 고장나 삐걱거리더니 어느 날은 저절로 닫혀 제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보니 경첩이 새 것으로 바뀌어 고쳐져 있었습니다. 놀라서 태수와 문을 번갈아 쳐다보며 웃었지만 태수는 못 본 척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태수는 혈연은 아니어도 가족 같은 존재로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수가 가게 뒤편 배관을 점검하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털고 나가보았습니다. 태수가 가리킨 곳에는 배관 연결부에 긁힌 흔적이 선명했고 일부 부품이 교체된 것 같았습니다. 언제 고쳤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배관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멈춘 곳마다 미세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몰래 손을 댄 흔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태수가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와 준혁이가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저는 불길한 예감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무실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파고스 자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차용증 사본과 변제 요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용증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금액은 5천만 원, 이자를 합하면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남편은 생전에 빚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 운영이 빠듯했어도 우리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서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문서를 다시 펼쳐보고 또 펼쳐보았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을 다녀온 태수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다가와 조심스럽게 일으켜 의자에 앉혔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차용증을 한참 들여다보던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근 누구한테 도장을 준 적이 있느냐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전 제 실비보험이 만기되었다며 사돈어른이 보험 일을 하니 며느리와 아들이 도와주겠다며 제 도장을 받아간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왜 배관에 손을 댔을까? 왜 가짜 차용증이 왔을까? 왜 하필 지금?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작은 손을 꼭 잡고 학교 앞까지 함께 걸어갔던 일. 그날 준혁이는 제 손을 놓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못 간다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아파 누워있을 때 학교에서 돌아온 준혁이가 서툰 손으로 라면을 끓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라며
수줍게 웃던 얼굴, 국물이 짜고 면이 퍼져 있었지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따뜻하던 아이가 설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문의 끝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뭘 하려는 거니? 며칠이 지났습니다. 차용증 서류를 받은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태수에게 말했던 보험 갱신 때 도장을 준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게 차용증을 만드는 데 쓰였을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키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준혁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은 준혁이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카페 문을 닫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혁이는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으로 상가 건물을 하나 사두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면 자기도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고 저도 월세 수입이 생겨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효도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제안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 노후 자금 전부라는 것을,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라는 것을.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건 제 노후 자금이라고 함부로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준혁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셨다고 혼자서 이 힘든 가게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배려하는 척이었지만 압박이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할 거면 지금 정리하고 자식에게 투자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지켜온 이 가게가 준혁이에게는 빨리 처분해야 할 짐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일군 곳이라고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준혁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안 계시는데 뭘 그렇게 매달리냐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게 붙잡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준혁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이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게를 지키려는 저였습니다. 저는 상심한 채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 지켜온 곳인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구나.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고 나갔습니다. 생각 좀 해보시라고. 시간이 없다고. 준혁이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배달해서 돌아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태수의 존재만으로도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 차용 증권에 대해 알아본 게 있다고. 태수에게는 예전 인맥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파고스 자산의 실소유주는 며느리 민주의 사촌 서강일이라는 자였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으로 여러 번 고소당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용증은 위조였습니다.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도장 날인 시점이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였습니다. 태수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준혁이와 민주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다는 겁니까? 가짜 빚을 만들어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겁니까? 태수는 더 심각한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밤 퇴근 후에도 가게 주변을 살피던 중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와 민주가 가게 뒤편 골목에서 무언가를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배관도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왜 배관도를? 이미 태수가 발견한 교체된 배관 부품, 그리고 가짜 차용증.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혹시 가스 사고를 가장한 다른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배관을 몰래 건드린 것, 가짜 빚, 생명보험,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없애려 한다는 것을. 밤새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서 이불을 입에 물고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10달을 뱃속에 품고 평생을 키우고 돌본 자식이 어떻게 제 목숨을 노릴 수 있을까?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준혁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까?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던 그 말 속에 이미 모든 게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으로 가게에 나왔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을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맡겠다고.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해봤냐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아직 생각 중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면 그들이 더 급하게 움직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는 이미 계획이 있다는 듯 제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그들이 다음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사고가 나면 어떡하느냐고. 태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막을 거라고. 사장님은 평소처럼 지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날 이후로 저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들을 여전히 믿는 척 해야 했습니다. 준혁이가 찾아올 때마다 밥은 먹었냐고 물어야 했고, 민주가 전화하면 건강 조심하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가스가 새는 꿈, 폭발하는 꿈, 그 속에서 준혁이가 웃고 있는 꿈, 제가 키운 아들이 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지켜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어야 했습니다. 이게 가족이었을까? 피를 나눴다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 이제 저에게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묵묵히 제 곁을 지키는 태수. 그가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아느냐? 엄마의 심장을 도려내는 이 아픔을 아느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태수와 함께 저는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태수에게 모든 진실을 들은 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가짜 빚을 만들고 배관을 조작하고 사고로 위장해 저를 없애려 한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제가 목숨보다 더 아껴 키운 제 아이가 이제는 제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이 집과 가게를 제 손으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계획대로 죽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싸우겠다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들을 막겠다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그 순간을 포착하자고. 며칠 뒤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이달 말에 가게를 접을 것 같다고. 나이도 들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정리하려 한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작은 동네였으니까요. 이틀 후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게 정리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럼 유산 정리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다고.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준혁이는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다니. 제가 포기하길 그렇게 바랐던 거군요. 저는 다시 동네에 말을 흘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에 마지막 장부 정리를 하고 가스 철거 준비도 할 거라고. 태수와 함께 정리할 거라고. 소문은 또다시 준혁이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 민주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토요일 밤에 마지막 정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지 않겠냐고. 저는 태수가 도와준다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인감도장은 가게 금고에 보관해뒀다고. 나중에 서류 정리할 때 필요할 테니까. 전화 너머로 민주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말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태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사무실, 창고, 배관이 있는 뒤편까지 눈에 띄지 않게 천장 모서리나 선반 뒤에 숨겼습니다. 녹음기도 여러 개 설치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모두 기록될 것입니다. 가스 감지기도 최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스가 새면 즉시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히터였습니다. 태수는 히터의 점화부를 교체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지만 절대 발화되지 않는 모조 부품으로 그들이 아무리 조작해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태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떤 과거를 살아온 걸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걸 보니 예전에 정말 위험한 일을 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그 경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를 해치려는 제 친아들이 아니라 남인 태수가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 일을 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배달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한 하루인 척 연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밤에 정리하신다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태수가 있으니 괜찮다고 혼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조심하시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준비는 끝났다고. 이제 그들이 움직이길 기다리면 된다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펼쳐만 놓은 것입니다. 미끼였습니다. 태수는 창고에서 나오는 척하며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게 뒷문은 일부러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올 수 있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 11시. 저는 불안과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올까? 정말 제 아들이 저를 죽이러 올까? 그때였습니다.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태수는 창고 뒤편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온 발소리는 두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은 제 장부를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지만 태연한 척해야 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들은 제가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창고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관이 있는 곳, 가스통이 보관된 곳. 저는 몸을 낮춰 창고 입구 쪽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준혁이와 민주였습니다. 민주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배관을 비췄습니다. 준혁이가 무릎을 꿇고 배관 밸브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밸브를 돌렸습니다. 가스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설치한 감지기가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태수가 가진 수신기로만 갈 것입니다.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민주가 속삭였습니다. 히터 쪽으로 가자고. 두 사람은 사무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와 장부를 보는 척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있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히터가 놓인 작은 휴게 공간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주가 히터 타이머를 만졌습니다. 뭔가를 설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1시간 뒤쯤 작동하도록. 그때였습니다. 가게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구에 날카로운 인상. 서강일이었습니다. 강일은 제게 다가오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7천만 원. 지금 당장. 저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가짜라고. 남편은 그런 빚을 진 적이 없다고. 강일은 비웃었습니다. 가짜든 진짜든 도장이 찍혀 있으니 증거라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게고 집이고 다 압류당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창고에 숨어있던 준혁이와 민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놀란 척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근처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들렀다고. 하지만 강일과 눈빛을 주고받는 걸 보니 이미 짜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버티지 말라고. 빚도 갚아야 하고 가게도 정리해야 한다고. 다 같이 편해지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편해지자고. 내가 배관을 조작하고 가스를 새게 하고 내 목숨을 끊으면서 편해지자는 거냐고.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준혁이를 쳐다봤습니다. 강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 제 도장을 훔쳐 쓰고 가스 사고를 위장해서 엄마를 죽이려 한 게 내 계획 아니었냐고. 보험금 타려고. 유산 빨리 받으려고.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런 적 없다고.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순식간에 뛰쳐나온 태수는 강일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강일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강일이 소리쳤습니다. 조폭 새끼가 끼어든 거냐고.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냐고. 태수는 말없이 강일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폭력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만 했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태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태수의 날카로운 눈빛에 멈춰섰습니다.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지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다는 경보음이었습니다. 태수는 재빨리 창고로 달려가 밸브를 잠갔습니다. 환기를 시켰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에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태수가 미리 준비해둔 것입니다. 감지기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곧 4일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경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준혁이가 배관을 조작하는 장면, 민주가 히터 타이머를 설정하는 장면, 강일이 협박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준혁이와 민주, 강일을 체포했습니다. 준혁이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오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더구나 민주의 휴대폰을 확인한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제 생명보험 수익자가 준혁이로 변경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보험 수익자까지 바꿔놨다니 정말로 저를 죽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준혁이가 끌려가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결국 날 돈으로만 본 거구나. 준혁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민주도 강일도 함께.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다가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증거는 확보했고 범인들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사랑한 며느리가 그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가족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태수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제가 잃은 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저를 지켜준 사람. 태수.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이 가게를 이제는 태수와 함께 지켜갈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경찰서 복도는 밤새 형광등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술서를 썼습니다. 확인서며 지장, 그리고 또 확인. 형사는 마지막으로 제게 묻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과 민주는 살인미수 보험 사기 방화의 비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파고스 자산의 서강일도 공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위조 차용증과 불법 추심 정황은 이미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건조한 문장들 속에서도 제 속은 쓴물이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인쇄된 문서를 내려다보는데 활자가 날카로운 비늘처럼 손바닥을 베는 듯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은 괜찮으시죠? 저는 웃음도 울음도 아닌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그 애의 보호자였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말이 입술 밖으로 나온 순간
속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호라는 말은 제게 남편과 가게, 이 동네 노인들, 겨울마다 떨던 가스통의 잔열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었지. 준혁과는 어느새 거리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외면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무렵이 되어서야 풀려났습니다. 문 밖에는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코끝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에 그의 몸에서 풍기는 먼지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추우십니다. 그의 말은 짧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는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걸어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발끝이 아스팔트의 잠금을 밟을 때마다 제 삶의 금이 어디서부터 벌어졌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중. 소방감식팀이 붙여둔 종이가 밤새 습기에 젖어 모서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셔터를 올리자 공기 속에 오래된 쇠 냄새와 종이 냄새가 함께 일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계산대 유리 밑에는 남편의 손글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볼펜 끝을 눌러 숫자 옆마다 작은 점을 찍던 습관. 하도 보아 이제는 숨 쉬듯 읽히는 글씨였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종이를 쓸었습니다. 그러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지켜온 집과 가게가 결국 내 아들에게 목줄 잡히는 곳이 될 뻔했구나. 말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울음은 소리 없이 목 뒤에서 올라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남편과 밤을 새워 장부를 맞추던 날들, 폭설 속에 가스통을 끌던 겨울, 사장님, 우리 같은 사람도 살 데가 있어야죠라며 웃던 손님들.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무릎을 부숴버렸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서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눈가를 식혔습니다. 한참 후 그는 조심스레 다가와 손등만큼의 거리를 두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불은 꺼졌지만 새로 켜면 됩니다. 단 한 문장. 그 말이 가게의 구석구석에 꽂혀 긍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남편과 나의 장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 장부를 새로 써야지. 제 말은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자 태수와 동네 사람들에게 내보내는 약속이었습니다. 새벽은 더디게 찾아왔습니다. 카운터 뒤 스탠드 조명이 희미한 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에도 이렇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때는 끝이라는 단어에 매달렸지만 지금은 시작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낯설지 않다면 시작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인감, 등기서류, 낡은 통장, 남편이 늘 쓰던 육각 렌치 세트, 남은 것과 사라진 것을 나누자 도장이 든 작은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도장으로 무엇을 찍고 무엇을 막을 수 있었나. 준혁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신발끈을 제가 묶어주자 아이는 나 혼자도 할 수 있어라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날 웃으며 물러섰던 것처럼 제 보호는 아이에게 책임을 가르치지 못한 변명이었는지 모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서강일의 통화 내역과 계좌 추적에서 공모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사 몇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 일은 제 가게와 제 가족의 이야기였고 세상에 예어줄 만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자 가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새벽 배달을 기다리던 옆집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진짜 문 닫는 겁니까? 저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잠깐 멈춥니다. 안전점검 끝나면 다시 엽니다. 도시가스가 아직 이 골목까지 안 들어왔잖아요. 제가 멈추면 어르신들은 어디서 받으시겠습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제 등뼈가 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공구함을 꺼내 배관을 점검했습니다. 긁힌 흔적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부터 다시 갈아야 합니다. 모조 점화부는 오늘 빼고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감지기도 더 촘촘히 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살아남는 데에는 비용이 듭니다. 의심을 견디는 비용, 기억을 버티는 비용, 다시 믿기 시작하는 비용. 저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부의 첫 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날짜를 적고 굵은 선으로 제목을 쳤습니다. 안전점검 계획 배달 우선 순위도 꺼가고 매상이 먼저였던 장부는 이제 순서를 바꿔야 했습니다. 돈은 되지 않지만 이어가야 할 일, 가스는 위험하고 그래서 책임 있는 손이 필요합니다. 해가 골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에 금색 글씨가 빛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명을 시험 삼아 켰다 껐습니다. 불꽃은 얌전히 점화되었다가 꺼졌습니다. 불은 도구일 뿐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태우기도 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켜느냐가 전부입니다. 태수가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경찰이 원본은 가져갔고 사본은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가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태수의 침묵은 저를 안심시켰고 그의 침착함은 제 공포를 늦춰주었습니다. 문득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치소의 회색 조명 아래 굳은 표정. 제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은 밥은 먹고 다니니 같은 하찮은 안부였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신호를 놓쳤습니다. 책임을 아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사랑이 때로는 감시였고 용서가 방임이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랑의 순서를 바꾸려 합니다. 도장을 지키는 사랑이 아니라 등을 고추 세워 서로의 손을 떼어내는 사랑으로. 아들이 돌아오더라도 내 장부는 다시 열람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장부는 내 삶이기 때문입니다. 골목 끝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났습니다. 배달 상자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빠르게 흩어졌다 모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바라보다 웃음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울음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남편과 나의 장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 장부를 새로 써야지.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하는 대답이 벽을 한번 튕겨 제게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래된 간판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제 눈빛은 더욱 단단하고 환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구속되었습니다.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방화 예비와 문서 위조까지 죄목은 길었고 경찰차에 실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사실을 나와 텅 빈 가게 안에 앉아 한동안 흐느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운 이곳이 결국 아들의 탐욕에 의해 무너질 뻔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곁에 서 있던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불은 꺼졌지만 새로 켜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있던 가슴을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써내려온 장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장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제 눈빛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배신한 가족 대신 혈연이 아니지만 진심으로 지켜준 한 사람 덕에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은 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 삶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무너진 가슴을 추스르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배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지켜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배신으로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도 가족이 아닌 한 청년의 따뜻한 마음이 제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대신 희망으로 잃어버린 날들을 대신해 남은 생을 단단히 채워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또 다른 시작에 큰 힘이 됩니다.